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제 손으로 이혼시킨 60대 친정 엄마입니다. 그게 무슨 막장 스토리냐고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 새색시가 된 저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30살에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맹장염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맹장염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 요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저희는 시골에 살고 있어서 병원에 가려면 차로 1시간 이상은 나가야 했답니다. 그래서 아파도 웬만하면 참거나 집에서 민간요법으로만 치료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 작은 병도 큰 병으로 키우는 일이 흔했답니다. 남편도 참고 참다가 병원에 가니 이미 맹장이 터진 후였고 폐혈증이 와서 사망에 이른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져 꽉 막힌 것 같습니다. 저도 저지만 제 딸의 인생도 그날부터 완전히 바뀐 것 같네요. 남편이 죽었을 때 큰딸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8살이었고 늦둥이 두 아들은 2살, 1살,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들이었거든요. 딸은 자기도 아빠를 잃었으면서 어린 동생들을 더 가여워했어요. 동생들은 이제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고 살게 될 테니 너무 불쌍하다고요. 과자 사달라, 인형 사달라 보챌 줄만 알던 8살 꼬맹이가 그날부터 한순간 철이 들더군요. 남편 잃은 슬픔에 황망하게 누워있는 저에게 그 고사리 손으로 밥을 챙겨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앞으로 자기가 지켜줄 테니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던 저는 딸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저 없이 어린 2 동생을 데리고 혼자 힘들게 사는 딸의 모습이 머릿속에 번뜩 스쳐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며 힘을 냈습니다.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희 딸이 농사 일하는 저 대신 어린 동생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었거든요. 그 모습이 마음 아파서 친구들이랑 나가 놀라고 혼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딸은 천사같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저는 친구들보다 동생들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하면 서로 엄마 역할 하겠다고 싸우는데 여기서는 저 혼자 엄마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말이 소꿉놀이지 동생들 씻기고 밥 먹인 게 어떻게 재미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엄마 마음 편하라고 저렇게 말을 해주는 거였죠. 8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속이 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딸 덕분에 산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딸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더군요. 남편과 함께 짓던 농사를 혼자서 다 하다가 쓰러질 뻔한 저는 얼마 안 되는 땅과 집을 다 팔아서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로 올라왔습니다. 도시에서 장사라도 할 생각이었지만 그 돈으론 전셋집 하나 마련하니 끝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네 국밥집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지요. 아침부터 나가서 고기를 다듬고 육수를 내며 밤 늦게까지 식당에 매여 있어야 했어요. 죽어라고 일했지만 자본금이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버는 수준이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 해달라는 걸 다 해주지 못하니 아이들에게도 항상 미안했어요. 하지만 남들 다 다니는 학원을 한 번 못 갔어도
저희 딸은 항상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었답니다. 학교 끝나면 항상 동생들 돌보느라 바빴는데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를 하더군요. 지연아, 지금 11시인데 아직도 공부하니? 네, 내일 수학시험 보는 날이라서요. 저번에 실수로 하나 틀린 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는 꼭 만점 받으려고요. 학원이라도 보내줬으면 네가 훨씬 편하게 공부했을 텐데 내가 항상 미안하구나. 에이, 학원 다니는 애들도 항상 저한테 와서 정답 물어보는데요. 그런 거 보면 학원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는 딸이라 저는 항상 든든한 마음이었답니다. 그런데 딸이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힘들던 시기였지요. 딸에게도 학원비는커녕 안경이 부러져서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는 걸 보고서도 새로 사주지 못해 소갈이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두 아들은 새 운동화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떼를 쓰더군요. 머리가 좀 크니 풍족한 집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일이 많아서 아이들도 속상해 보였어요. 한창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딸의 같은 반 친구 엄마가 국밥집에 와서 제 딸을 걱정하더군요. 지연이가 요즘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딸이 다이어트 한다며 급식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 깜짝 놀랐죠. 급식비도 분명히 딸에게 줘서 들려보냈거든요. 저는 딸이 급식비를 빼돌려서 다른 데다 썼구나 싶어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 거짓말도 안 하고 언제나 믿음직한 딸이었기 때문에 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일을 쉬고 집에 일찍 가서 딸을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수진이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너 학교에다 급식비 안 냈다면서. 나한테는 분명히 급식비 받아가고 학교에 냈다고 했잖아.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디다 썼는지 당장 말해. 사실은 지훈이가 말이 느려서 놀림을 받더라고요. 못된 애들이 운동화에 바보라고 낙서해놨는데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길래 제가 급식비로 새 운동화 사줬어요.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걱정할까봐 차마 동생 운동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못하고 자기 점심을 굶어가면서 새 운동화를 사줬다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울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운동화 하나 정도는 걱정 없이 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엄마 힘들어서 안 된다며 말렸지만 저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오히려 편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딸은 조금 더 편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딸 마음은 그게 또 아니었나 봐요. 딸이 고3이 되어 입시 학원을 보내준다는 저에게 대학을 안 가겠다고 말하더군요. 자기는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에요. 대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동생들은 모자란 거 없이 학교 생활 해줄 거라고, 동생들 학원도 대학도 다 자기가 벌어서 보낼 거라고요. 저는 공부 잘하는 딸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주려고 말렸지만 딸의 결심은 확고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까운 화장지 제조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품도 착해서 동료에게 사정이 생기면 나서서 추가 근무까지 다 해주는 성실한 딸은
공장에서도 금세 인정받아 누구보다 빠르게 승진했지요. 돈도 열심히 모아서 두 동생은 누나가 못했던 것들을 대신 다 해보라며 학원도 보내주고 브랜드 신발도 사주고 제주도로 수학여행도 보내주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그동안 모은 돈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저에게 김밥 가게도 차려줬지요. 15년 동안 남의 가게에서 일하던 제가 딸 덕분에 처음으로 제 가게를 갖게 된 거예요. 저는 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다행히 장사는 그럭저럭 장사가 잘 돼서 저희는 넉넉하진 않지만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딸이 모은 돈과 김밥 가게를 하며 번 돈으로 두 아들을 무사히 대학에 보낼 수 있었지요. 동생들 입학식 날 자기가 대학에 간 것처럼 기뻐하는 딸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동안 고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숨을 좀 돌리니까 이제 30살이 다 되어가는 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은 못 나왔어도 누구보다 야무지고 똑똑한 딸,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최연소 팀장까지 된 능력 있는 딸. 하지만 번 돈은 다 엄마랑 동생들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착한 딸. 계속 옆에 두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할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시집을 보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지연아, 동생들 다 잘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으니 너도 이젠 동생들 걱정, 엄마 걱정 그만하고 네 인생 찾아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저는 평생 엄마 모시고 살 건데요. 넌 남들 공부하고 연애하는 20대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다 썼잖아. 그만큼 했으면 됐어. 더 이상은 엄마가 미안해서 못 본다. 희생이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에요. 엄마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동생들 잘 키우는 게 제 보람이고 행복인걸요. 엄마도 그래. 네가 잘 되고 네가 편해지는 게 내 행복이고 보람이야. 동생들한테는 대학 등록금 주는 걸로 엄마 할 일 다 했으니 이제부터 버는 돈은 다 네 결혼 자금으로만 쓸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가족한테 돈 쓰지 말고 널 위해서만 모으렴. 엄마는 너 꼭 결혼시킬 거야. 그때 저는 시집 보내면 딸이 집안 걱정은 있고 편하게 살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으며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보던 와중에 옆 건물 미용실 사장이 괜찮은 남자를 소개해 주더군요. 자기 조카가 경찰 공무원인데 어릴 때부터 봐오길 성실하고 심성도 바르고 얼굴도 요즘 인기 많은 트로트 가수를 빼닮은 훈남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얼마 전에 미용실에 들렀던 조카가 우연히 저희 딸을 보고 만나보고 싶어 했다고요. 대학을 못 나온 것도 미리 얘기했지만 괜찮다고 오히려 가족들 위해서 그런 거라니 존경스럽다고까지 했다더군요. 저희 딸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 너무 행복했답니다. 기쁜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오늘은 분명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상하더군요. 일하는 게 아니라면 제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의 예감일까요? 그때부터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걱정되는 마음에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김지연 씨 어머님 되시나요? 네, 제가 지연이 엄마인데 누구시죠? 혹시 우리 지연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저는 지연 씨와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오늘 공장에서 사고가 좀 있었어요. 지연 씨가 현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우리 지연이가 다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잘못하신 걸 거예요. 저희 딸 오늘 쉬는 날이라 공장에 안 나갔다고요. 그리고 지연이는 이제 현장 일 안 하는데
다른 직원을 착각하신 거예요. 저희 딸일 리 없어요. 오늘 신입 직원 하나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 지연 씨가 대신 나와서 현장 근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화장지 누르는 롤러와 작업대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그만. 그 얘기를 듣던 저는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장에서 게임 사고가 나 팔다리를 잃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 사람이 뉴스에 자주 나왔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딸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었죠. 딸이 승진한 후 사무직이 돼서 이젠 그런 사고가 날 일은 없겠다 싶어 마음 났었는데 착한 저희 딸이 또 대신 근무를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저는 딸의 수술실 앞으로 달려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딸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저희 딸을 살려만 달라고요. 다리가 없어도 좋고 걷지 못해서 업고 다녀야 해도 괜찮으니 살려만 주시라고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수술이 끝난 딸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며칠간 사경을 헤맨 끝에 깨어나더니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나 때문에 걱정하느라 밥도 못 먹고 있었구나. 미안해요.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미안하지. 나 때문에 네가 대학 대신 공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사고까지 당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엄마가 무슨 죄인이야. 마음 아프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운이 나빴던 거니까 걱정 마세요. 살아있으니까 앞으로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살았으니까 다 됐어.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애썼어. 앞으로도 엄마만 두고 절대 어디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와서도 제 걱정부터 하는 착한 우리 딸. 딸은 그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저는 딸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세상의 모든 신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애가 생겼지만 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비상정지 버튼을 금방 눌러준 동료 덕분에 이 정도에 그쳤으니 감사한 일이라고, 두 다리가 잘 붙어있고 혼자 걸을 수도 있으니 이 정도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재활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희망 고문만 하고 낫지 않는 치료는 사람 피 말리는 일이더군요. 결국 여기서 더 나아지기는 힘들 거라는 말에 저희는 재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딸은 힘든 걸 티내지 않으려고 제 앞에서 일부러 웃고 씩씩한 척했지만 밤에 딸아이 방에서 우는 소리가 새어나와 저도 같이 눈물 적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딸에게 앞으로는 내가 다 케어할 테니 한동안 쉬면서 여행도 가고 좀 편하게 살라고 했죠. 하지만 딸은 일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기분이라며 김밥 가가에 나왔습니다. 일을 시작하니 좀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장사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지라 안 좋은 일도 종종 있었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건 예사고 절름발이라며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한 번은 식사를 하러 온 부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저 아줌마 다리 왜 저래? 전에 여기 왔을 때는 멀쩡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대. 진짜 아팠겠다. 무서워. 그러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아빠가 항상 말하잖아. 공부 안 했다가 나중에 공장에 취직해서 저런 꼴 당할지도 모른다. 알겠어. 맨날 공부 타령 그만 좀 해. 아빠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너 저 아줌마처럼 되고 싶어?
저는 개념 없는 부녀를 당장 쫓아냈지만 딸이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은 후였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를 보며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너무 속상했지만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영원히 막아줄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제가 없어도 저런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한 소리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김밥 가게에 나오는 걸 억지로 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저씨 손님 2명이 저희 가게에 왔어요. 근처 시장에서 일하며 김밥을 먹으러 종종 오는 단골 손님들이었죠. 그날은 어디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왔는지 약간 취해서는 김치찌개 하나 시켜놓고 맛이 있네 없네 괜한 시비를 걸더라고요. 제가 상대를 해주지 않았더니 갑자기 옆에서 김밥 말고 있던 저희 딸을 보고 자기들끼리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얼굴 반반한 여자애가 다리를 다쳐서 아깝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보다는 술집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하고 돈도 잘 벌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가 화를 내자 둘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더니 그 앞에서도 갑자기 친한 척하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 녹음된 2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거래처에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핸드폰은 통화 녹음 기능이 있어서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게 설정해둔 상태라 그 자들의 목소리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2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여기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이래도 거짓말할 거예요? 경찰 선생님들, 저 사람들 성희롱의 영업방해로 당장 데려가세요. 저희가 술에 취해서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절대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안 그러냐? 그럼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했어요. 술 취해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선처는 없습니다. 따로 성희롱 고소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최 사장. 이웃끼리 뭐 이런 걸로 가지고 고소식이나 해.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딸버린 애한테 술집 타령이나 한 당신들이지. 늙을 거면 곱게 늙어야지. 나이 먹고 추하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추하다니. 야, 솔직히 내가 없는 말 했어. 다리도 이렇게 아픈 애를 엄마가 식당에 데리고 와 고생시키니까 한 말이잖아. 술집 나가면 그래도 앉아서라도 일할 거다 싶어서 한 말인데 내 말이 틀려? 그게 어떻게 성희롱이야? 이 양반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래, 틀렸는지 맞았는지 네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자. 당신 아들 저기 사거리에 있는 은행에 다닌다고 맨날 자랑했지? 그렇게 당당하다면 내가 내일 당신 아들 일할 때 찾아가서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이거 들려주면서 물어볼게. 당신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래도 되지? 그러자 그 주정뱅이 얼굴이 더 시뻘개져서 저와 딸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기 아들이 망신을 당할까봐 무서워진 모양이었어요. 사과를 받아도 분이 풀리지 않는 저는 그 남자들을 그대로 경찰에 넘겨 처벌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장 바닥에 딸 버린 아이를 성희롱했다는 소문을 다 내서 근처에서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참 잘했다 싶습니다. 자기 아들 귀한 줄 알면 남의 딸도 귀한 것도 알아야지 하니까요. 몇 년 후 저희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둘째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에 데려온 것이지요. 오랜만에 집안에 경사가 생기니 분위기가 좋아지고 딸도 기운을 차린 것 같았어요. 저와 함께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할 날이 다가오자 눈에 띄게 안색이 안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바빠서 상견례에 못 나가겠다고 하기에 제가 바쁜 일을 해결해주니 이번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핑계 같은 거예요. 누나가 상견례 자리에 안 나간다고 하자 둘째가 서운하다며 화를 내는데도 딸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한숨만 쉬고 있더군요. 걱정이 된 제가 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이 결혼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니?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나가지 않으려는 거야? 마음에 안 들기는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빠 없는 나한테는 누나가 아빠나 마찬가지였는데 누나 없이 상견례를 하는 게 말이 돼? 왜 그러는 건지 제대로 말을 해봐. 잠시 눈물만 뚝뚝 흘리던 딸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몸이 온전치 않으니까 혹시 흠잡힐까 봐 걱정돼서 그래.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 때문에 사돈 쪽에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거나 안 좋게 보면 어떡해 해. 그러면 너희 결혼에 지장 생길 수도 있잖아. 다리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혼자서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었다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둘째도 놀랐는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잠시 후 자기 누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누나가 없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다는 거 여자친구한테 다 이야기했고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들께도 미리 다 말씀드렸어. 정말 훌륭한 누나라고 칭찬 많이 해주셨는걸? 정말? 장애인은 시누이가 생기는 건데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 그런 분들이면 내가 결혼할 마음 먹지도 않았지. 신우 될 사람이 너무 착한 것 같고 남매끼리 우애 깊은 게 보기 좋다고. 혜주가 외동딸이라 외롭게 자랐는데 자매처럼 지내면 되겠다고 좋아하시더라. 정말이야? 다행이다.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 봐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앞으로도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누나는 나한테 짐이 아니라 평생의 은인이야. 직접 만나본 사돈 어른들은 이야기 들은 것만큼 정말 좋은 분들이셨고 착하고 싹싹한 며느리가 생긴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더 좋아졌어요. 얼마 후 셋째도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급하게 결혼하다 보니 1년 만에 저희는 4식구에서 딸과 저만 남은 단촐한 2식구가 되었죠. 딸도 빨리 결혼시키고 싶었지만 딸은 다리 때문에 여전히 자신감을 잃은 상태라 저도 굳이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죠. 딸도 김밥 가게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며 열심히 가게 일에 매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근처 복덕방 할아버지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보여주시더군요. 어이 제사장, 이것 좀 봐요. 이놈이 내 조카야. 아, 그 딸기 농사 지으신다던 조카분이요? 할아버지랑 많이 닮으셨네요. 그렇지. 나 닮아서 아주 듬직하니 잘생겼어. 내가 아주 아끼는 조카인데 최사당 딸이랑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때? 저희 딸이랑은 나이 차이가 좀 나지 않아요? 조카분이 몇 살이세요? 저희 딸은 38살인데. 우리 조카는 올해 50이야. 38살이면 아주 딱이네. 얘가 5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끼니 챙기기 힘들다고 참한 여자 하나 알아봐 달라네. 요새 이혼은 뭐 흠도 아니잖아. 괜찮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2살이나 많은 것도 어이없는데 심지어 이혼이요? 저희 딸을 뭘로 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 절대 그런 남자한테 시집 안 보낼 거니까 당장 나가세요. 내가 생각해줘서 가져왔더니 뭐가 어째? 그런 남자 이혼이나 했으니까 결혼 얘기도 하는 거지. 저렇게 장애 있는 여자를 누가 데려간다고? 제가 데려갑니다. 걱정 마시고
나이 50에 혼자 끼니도 못 챙겨 먹는 조카분이나 가서 챙기세요. 열받은 제가 소리 지르려던 찰나 옆에서 밥을 먹던 손님이 끼어들어 할아버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그때 한창 저희 김밥 가게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인데 올 때마다 태도가 정중해서 기억에 남았지요. 그 남자가 할아버지를 쫓아내더니 제 딸에게 다가가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 제 딸이 마음에 들어서 저희 식당에 계속 찾아왔던 거래요.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고 적극적인 사위 덕분에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사위는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고 착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게 안쓰러웠지만 제 딸이 시집살이 당할 일 없으니 그 점도 마음에 들더군요. 사위는 안 계신 부모님 대신 저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며 잘하겠다고 하더니 결혼 후에 정말 친아들처럼 저에게 잘해서 주변에서는 대릴 사이 들였냐며 부러워하고 딸 결혼 잘 시켰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8개월 정도가 지나니 어느 순간 딸과 사위의 발길이 뜸해지더군요. 걱정돼서 딸에게 전화해보니 남편은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바쁘고 자기는 임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바쁘다고 말했어요. 속상했지만 바쁘고 힘든 아이들을 귀찮게 하기 싫어서 보고 싶은 것도 꾹 참았지요. 그런데 몇 달 후 제 생일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이들이 다 올 줄 알고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아들과 며느리들만 오고 딸 내외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이면 몰라도 제 생일에까지 안 올 아이가 아니라서 그때부터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김치를 갖다 준다는 핑계로 오랜만에 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본 딸의 얼굴이 너무 이상했어요. 통통하게 보기 좋던 살이 쏙 빠져서는 몸이 많이 마른 데다가 얼굴빛도 검고 눈도 퀭한 게 꼭 중병 환자 같았거든요. 저는 놀라서 어디가 아프냐고 당장 병원에 가자고 닥달했지만 딸은 그런 게 아니라며 빨리 가라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당황한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서방, 내가 지금 자네 집에 왔는데 지연이한테 쫓겨났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딸 얼굴이 왜 그래? 지연이가 살이 좀 빠졌죠. 요즘 임신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스트레스가 심해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 안 그래도 저도 걱정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아픈 데는 없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사실은 저희가 난임병원에서 검사해봤는데 지연이 자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맞아서 힘든 것 같더라고요. 치료를 받는 것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아니, 치료를 받으면 건강해져야지 더 아파지는 게 말이 되나?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아이 없어도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연이가 다 자기 때문이라며 자책하면서 많이 속상해하네요. 지금 지연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테니까 집에 찾아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너무 이상했지만 사위가 그렇다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연이는 제가 찾아가서 걱정하는 걸 보면 본인이 더 속상해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매일같이 지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다 나르고 한의원에 가서 비싼 보약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경비실에만 맡기고 돌아왔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바보같이 사위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죽은 남편이 꿈에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기 전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연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우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아침부터 당장 지연이 집에 쳐들어갔지요. 딸이 저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그러면 119를 부르겠다고 협박해서 겨우 문을 열게 했습니다. 지연이가 여전히 생기 없이 검고 퀭한 얼굴로 나오더군요. 억지로 끌고 나와 택시에 태우는데 힘이 없는지 제 팔을 뿌리치지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억지로 병원에 데려왔는데 병원 간판을 본 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집에 오는 줄 알았더니 왜 병원을 와요? 저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괜찮은데 얼굴이 왜 그래? 어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게 분명해. 빨리 나랑 같이 가서 검사 받자. 너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나. 싫다는데 정말 왜 그러세요? 아무리 엄마라도 이러시는 거 선 넘는 거예요. 이건 납치라고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렴. 너만 구할 수 있다면 난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너 이러는 거 정상 아니야. 어서 치료받아야 돼. 엄마 제발요. 저 평생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엄마 위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꼼짝 못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제발 제 인생에 참견 좀 그만하세요. 제 손이 힘이 풀리자 딸이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지만 저는 딸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게 처음이라 놀라서 따라갈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평생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가 믿고 많이 힘들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에 펑펑 울어버렸죠. 딸의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이 되어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잠시 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편해지고 동생들이 잘 되는 게 보람이고 행복이라며 웃던 얼굴. 큰 사고를 당하고 나서도 내 걱정부터 하던 그 말들이 거짓말이었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위가 딸에게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벌떡 일어나 사위의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위의 노래방은 저희 가게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위의 노래방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괜히 부담스러울까 싶어 한 번도 찾아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매캐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저는 노래방을 친척 모임이나 개 모임할 때 몇 번 가본 게 전부여서 그냥 학생들과 가족들이 즐겁게 놀러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위의 노래방은 헐벗은 여자들과 술에 잔뜩 취한 중년 남성들만 가득하더군요. 예, 유흥업소였습니다. 놀라서 덜덜 떨리는 다리로 서 있으니 카운터에 있던 여자가 저에게 누구냐고 묻더군요. 사위를 찾아왔다며 이름을 대니까 카운터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 멍한 상태인 채로 문을 열어보니 5-6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제 사위가 술에 취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속옷이나 다름없는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꼭 껴안은 채 말이죠.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겐가? 아이, 고매하신 우리 장모님께서 이 누추한 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바람 피우다가 장모한테 걸린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해? 자네가 이러고 다녀서 내 딸이 지금 다 죽어가는 게야? 바람은 무슨... 저 지금 일하는 거예요. 제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손님 접대 이렇게 합니다. 장모님 딸내미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고 있는 사위한테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세상에, 자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내 딸 잘 돌보겠다며. 나한테 걱정 말라며. 거참 시끄럽네. 제가 장모님 딸을 어떻게 했어요? 안 죽이고 잘 돌보고 있잖아요. 장모님이 너무 참견이 지나치시니까 지연이도 질려서 나온 거 아니에요. 결혼했으니 출가 외인인데 부부 일에는 신경 좀 끄세요. 가게에서 쫓겨난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딸이 돌아가라고 했지만 사위의 가게에 다녀왔다고 말하니 결국 문을 열어주더군요. 거기서 보고 온 것을 다 말했더니 딸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너무 기뻐했기에 사실을 알면 속상해할까봐 참고 살려고 했다더군요. 저는 절대 그럴 순 없다고 널 어떻게든 이혼시킬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딸은 제 결심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알겠다며 이혼할 때를 대비해요. 자기도 증거를 모아두었다며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 촬영본이었는데 그 안에는 사위에게 짐승처럼 발길질을 당하는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딸을 당장 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두 아들까지 모두 소집해서 그동안의 일을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사위는 제 딸이 저에게 김밥 가게를 차려줬다는 소문을 듣고 숨겨둔 재산이 많을 거라 여겨 접근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쳐 장애를 입었으니 보상금도 두둑이 챙겨뒀을 거라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받지도 못한 보상금은 이미 치료하는 데 다 써버린 뒤였고 저희 집안 재산도 김밥 가게의 보증금과 제가 사는 집 밖에는 없다는 걸 알게 된 후 딸에게 함부로 하며 당장 가게와 집을 빼서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을 했다네요. 잠자코 듣고만 있던 두 아들은 화를 못 참겠는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딸을 붙잡고 말했죠.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나한테 와서 말을 했어야지. 왜 참고만 있었어? 엄마 걱정하시는 게 너무 싫어서요. 제가 돈을 못 준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엄마한테 달려갈 기세였거든요. 엄마는 저를 위해서라면 가진 거 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 주셨을 텐데 제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아휴, 속상해. 그렇다고 널 이렇게 때린 거야? 난 그런 나쁜 놈인 줄도 모르고. 저도 감쪽같이 속았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제 명의로 몰래 돈을 빌렸더라고요. 이혼하면 저 혼자 그 빚을 다 갚아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위자료까지 내야 한다고 협박해서 이혼도 못하게 했어요. 아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네가 고생해서 번 피 같은 돈인데 그 자식한테는 한 푼도 못 가게 할 거야.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너 이혼시키고 그 자식 천벌받게 만들게. 그동안의 한을 다 토해내듯 소리내어 우는 딸을 다독여주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 아들이 영업방해와 기물파손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다는 것이었죠. 매형이 누나를 때렸다는 걸 알고 화가 난 아이들이 노래방에 가서 난동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경찰관은 딱해하며 사위에게 합의를 하라고 했지만 뻔뻔한 사위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처남들을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없어? 양심이요? 깡패 같은 장모님 아들들이야말로 양심이 없는 거지요. 장모님이 처치곤란 절름발이 딸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안쓰러워서 대신 데리고 살아드렸을 뿐인데 제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처치곤란이라니. 어디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그렇게 소중하면 위자료로 한 5억 주시든가요. 그러면 바로 이혼해드리고 합의도 해드릴게요. 그만해. 당신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참아도 내 가족 건드리는 건 못 참아. 당장 내 동생들 풀어줘. 안 그러면 나도 당신이 나 때린 거 신고할 거야.
내가 널 때렸다고? 증거 있어? 이게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여기, 당신이 나 때렸던 날 전부 다 사진 찍어뒀어. 딸이 핸드폰을 내밀더니 사진첩 보안 폴더에 있던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멍든 팔과 다리, 얼굴까지 수십 장의 사진이 찍혀 있더군요. 기세등등하던 사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하지? 너 미쳤어? 음침하게 이런 건 언제 다 찍어뒀어? 당장 지워! 합의서 먼저 써. 그러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 다 지워줄게. 저는 딸을 말리려 했지만 딸이 뭔가 생각이 있다는 듯 가만히 있으라고 눈짓하더군요. 불안했지만 그냥 딸을 믿고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고민하던 사위는 합의서를 제출했고 딸은 사위 앞에서 그 사진들을 모두 지워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아들은 속상해했지요. 누나 미쳤어? 그걸 지워주면 어떡해? 미안해. 우리가 생각 없이 나서는 바람에 누나가 또... 걱정하지 마. 저거 다 지워봤자 상관없어. 그 자료들 이미 다 내 노트북에 옮겨놨거든. 뭐라고? 아니, 사진이 그게 다가 아니야? 노트북뿐만 아니라 USB에도 저장해두고 메일로도 보내놨어. 근데 나는 분명히 핸드폰에 있는 사진만 지워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야. 똑똑한 저희 딸 덕분에 그제야 저희는 한숨 돌리며 다 같이 웃었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어떻게 해야 사위에게 복수하고 딸을 무사히 이혼시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우선 두 아들이 퇴근 후에 번갈아 가며 사위를 미행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죠.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웬걸요. 사위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지 미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불법 도박, 불륜, 음주운전 증거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였어요. 노래방을 몰래 염탐하다가 카운터 직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일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은 저를 신고하긴커녕 제 딸이 맞을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며 노래방에서 찍힌 CCTV 영상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위가 가짜 양조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죠. 덕분에 피해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모든 증거 자료를 복사해서 들고 사위의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조금 떨리긴 했지만 만나면 어떻게 할지 며칠 동안 다 계획을 짜고 미리 리허설까지 하며 철저히 준비를 마친 터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저희가 찾아온 걸 보고 콧방귀를 끼며 조롱하더군요. 그렇게 우르르 찾아오면 제가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칠 줄 알았어요? 다 같이 와서 뭐 하려고요? 또 깽판이라도 치시게? 그래도 가족이었으니 마지막으로 기회 한번 주러 왔네. 지연이 몫으로 만든 빚 다 갚고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안 그러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 안 두면 뭐 어쩌시게요? 죽이기라도 하게?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그 빚은 다 따님 명의인데 그걸 제가 왜 갚아줍니까? 부부일 때야 공동 운명체니 같이 갚으려고 했지만 이혼을 꼭 해야겠다면 뭐 딸내미 혼자 빚 떠안고 이혼녀 만드시면 되겠네. 어디 한번 알아서 잘해보세요. 정말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이네. 어디 이걸 보고도 당신이 계속 웃을 수 있는지 보자. 큰 아들이 증거 자료가 담긴 서류 봉투를 사위 앞에 던졌습니다. 사위의 표정 변화를 보는 게 꽤 재미있더군요. 처음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던 얼굴이 점점 새파랗게 질리더니 마지막 가짜 양주 제조, 유통 증거들을 볼 때는 놀라서 까무러칠 것 같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이, 당신들 이거 어디서 찾았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내 뒷조사한 거야? 설마 가게 CCTV 해킹했냐?
이거 불법이야. 절대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될지 안 될지는 신고해보면 알겠지. 어떻게, 지금 바로 경찰 부를까? 잠시 혼자서 머리를 굴리던 사이가 갑자기 안면을 싹 바꾸고 저희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처음 그 착하고 성실하던 가면을 다시 쓰고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스트레스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이번에 정말 지연이한테 잘하며 살게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나?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속여온 자네인데.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이게 다 지연이랑 잘 살아보려고 한 일이에요. 지연이를 위해서였다고요. 그 말에 흔들리기는커녕 사람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럴까 싶어 더 화가 나더군요. 때리고 바람 피우고 범죄를 저지른 게 내 딸을 위해서였다니. 그 뻔뻔한 말에 당장이라도 얼굴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화를 꾹 누른 저는 미리 연습한 대로 사위를 용서하는 척 연기하며 일단 사위가 빚을 다 갚기만 하면 증거도 전부 없애줄 것처럼 살살 꼬드겼습니다. 속에서 토악질이 나올 것 같았지만 자애로운 척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한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다는 말까지 했지요. 며칠 후 사위가 노래방을 넘겨서 딸 명의의 빚을 다 갚은 뒤 저를 찾아왔더군요. 장모님, 시키시는 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저 정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뭘 안 그러겠다는 건가? 내 딸 때린 거? 네, 다시는 지연이한테 손대는 일 없을 거예요. 내 딸 속여서 빚지게 한 것도? 네네, 다시는 지연이 속이고 상처 주는 일 없을 거예요. 가게에서 여자들이랑 어울려서 바람 피운 것도? 음주운전, 불법 도박, 가짜 양주 만들고 판매한 것도 전부 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지? 그럼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지연이만 바라보면서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네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내 앞에서 각서 쓰게. 사위는 제 말에 꼼짝 못하고 무릎까지 꿇은 채 각서를 작성했고 저는 사위가 보는 앞에서 전에 보여주었던 자료들을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사위는 저희가 자기를 다 용서받고 끝난 줄 알고 안심하며 돌아갔지요. 하지만 사실 이건 다 속임수였습니다. 그날 보여주었던 건 전부 다 복사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위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사위가 쓴 각서 역시 제가 말한 모든 범죄 행위를 자기가 한 게 맞다는 자백서나 다름없었죠.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은 다 몰래 찍은 것이라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이런 속임수를 쓴 거였어요. 다음날 저희는 사위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불륜과 폭행에 대한 자료가 많아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딸을 이혼시키는 데 성공했지요. 하지만 귀한 제 딸을 괴롭혔는데 겨우 이 정도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위의 범죄 증거 자료 원본과 그걸 인정한 녹음 파일에 각서까지 모두 챙겨서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얼마 후 사위가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썼던 사위는 재판에서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지팔직곤이라고 한다지요.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 양심 없는 짓으로 자기 인생 대차게 말아먹은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딱 걸맞는 결말을 선물해 줄 수 있어 통쾌했습니다. 일이 다 잘 마무리되자 그제야 한숨 돌리고 기뻐하는 저희와 달리 딸은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저와 동생들을 고생시키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펑펑 울더군요. 평생 잘 해준 것도 없이 고생만 시키고 키웠는데 자기가 제일 힘들 때는 저희 생각부터 하는 딸이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함께 행복하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절대 서로 미안해하지 말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부터 딸에게 미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을 다 해주기로 마음먹었지요. 우선 고등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못 보내준 게 한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부터 끊었습니다. 단 둘이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두 아들이 찾아와서 딸에게 커다란 쇼핑백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입시학원 등록증이랑 필요한 책들이야. 누나 이제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라고. 이제 와서 무슨 공부야. 비쌀 텐데. 이런 데다 돈을 왜 쓰니? 너희 빨리 돈 모아서 집 사고 아기도 낳아야지.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버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다 누나 덕분이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누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인지 잊고 살았어. 이제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게 해줘. 누나가 뒷바라지 해준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대학 다녔으니까 이제 누나 차례야. 누나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해. 우리가 학원도 보내주고 대학 합격하면 등록금도 다 내줄게. 누나한테 받은 거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거야. 그날 저희 네 식구는 함께 껴안고 펑펑 울며 앞으로 함께 행복해지자고 약속했답니다. 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서일까요? 그 뒤로는 마법처럼 다 좋은 일만 생겼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딸은 입시 공부를 시작한 지 단 1년 만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사회복지과에 입학했고요. 김밥집도 딸이 개발한 신메뉴가 인기를 끌면서 대박이나 분점까지 냈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족은 우애가 더 두터워지고 화목해졌어요. 나쁜 일을 함께 헤쳐나가며 더 단단해진 저희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힘들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전화 위복이라고 하지요. 재앙과 근심, 걱정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꼭 복이 찾아올 테니까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가 꼭 행복해지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